안녕하세요. 세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신을 무시한 동서를 아주 시원하게 골려준 어느 한 형님의 사연인데요. 오늘의 사연도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40살 아줌마입니다. 모든 결혼 10년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 부부는 신혼의 뜨거움은 사그라들고 잔잔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부입니다. 가끔씩은 싸우기도 하지만 언제 싸우냐는 듯이 화해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죠.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회사에서였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저에게 일을 가르쳐주는 사수였습니다. 일처리도 잘하고 저에게도 잘해주는 모습에 반해 제가 남편에게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안 사실인데 남편도 저를 아주 좋아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수인 자기가 좋아한다고 말하면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고백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고 있었다고 말했죠. 한참을 재미있게 2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각자의 집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로의 집에 연인이 있다고 알렸었거든요. 나이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었고 서로 모아놓은 돈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께서 홀로 2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남들이 듣기에는 억척스러운 홀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냐며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도 옛날 분이셔서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미안하다며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셨죠. 사실 저도 처음에 홀 시어머니라는 소리에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걱정도 싹 사라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성품은 어디 가지 않았어요. 결혼 전만 해도 걱정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제가 아주 시집 잘 갔다고 부러워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상견례 자리에서도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오고 가는 칭찬 속에 저와 남편은 평소에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칭찬들에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이 모든 게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아서 쑥스러웠지만 참 좋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남편과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도련님이신 거죠. 저희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사람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안 좋은 일을 당해도 그럴 수 있죠 하며 넘어가는 사람이죠. 하루는 저와 남편 도련님 이렇게 시어머니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필 그날 남편 차가 고장나서 차를 수리점에 맡기고 도련님이 데리러 와주신 날이었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어머니 댁으로 가고 있는데 커다란 봉고차 한 대가 저희 차 앞으로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이 조금만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다면 저희 모두 큰 사고를 당했겠죠. 이거 당장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련님이 조금만 늦었다면 우리 모두 교통사고 날 뻔했잖아요. 그래, 이거 블랙박스 녹화되는 거지? 어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그러냐? 저 봉고차 운전자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끼어든다고? 저와 남편은 당장이라도 신고해야 한다며 화를 냈지만 정작 운전을 하고 있던 도련님은 화가 잔뜩 난 저희를 말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군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저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우리도 급한 일 생기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렇게 열내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저는 도련님의 이런 말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 말이에요. 어쨌든 도련님께 그런 말을 들었으니
저희 부부는 더 이상 봉고차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도련님은 원래 이런 성격이라고 하더군요. 도련님 말이야, 원래 그런 성격이신 거야? 아니면 우리가 너무 화내니까 우리 부부 달래려고 그러신 건가? 재환이? 재환이 원래 그런 성격이야.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학교 끝나고 오는 길에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고 오라고 각자 용돈을 주셨거든. 그때 걔가 4학년이었는데 학교하고 집에 가는 길에 같이 가던 친구들이 한 입씩 달라고 하니까 그걸 다 줘버렸나 봐. 정작 재환이는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집에 왔다는 거야.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왜 친구들 다 줬냐고 물어봤더니 걔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뭐라고 그랬는데? 내가 먹으면 친구들도 먹고 싶어 하잖아. 사이좋게 돌아가면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좀 작았나 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어깨를 으쓱거리는 거야. 뭐? 초등학교 4학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도련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도련님이 혼자 사는 동네 근처에 남편과 제가 일이 생겨 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근처에 도련님 아파트가 있으니 가서 비어있을 냉장고 좀 채워주고 고기도 같이 먹기로 하고 장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도련님이 아직 퇴근 전이라서 집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열고 들어갔죠. 평소 성격대로 깔끔한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챙겨준 반찬통이 전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형마트에서 사온 음식들을 정리해서 놓고 간단하게 밑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우당탕탕하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층간소음이라니. 저랑 남편은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이제 막 퇴근한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 그런 소리가 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그 소음이 점점 커지고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 시간을 보니 벌써 30분이 지나 있더군요. 참다 참지 못한 제 남편이 올라가서 위에 주의를 줬지만 10분 만에 다시 시끄러워지는 위층에 때마침 들어온 도련님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 위층이요? 위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그 애들 어디 가서 뛰어놀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좀 힘들긴 했는데 이제는 적응돼서 괜찮아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같이 층간소음에 예민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 저희 도련님이지만 저랑 남편은 이런 도련님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는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죠. 도련님, 나중에 그래도 도련님 신혼생활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시작하지 말아요. 동서될 사람은 적응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내가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제수씨 될 분은 무슨 잘못이냐? 아무리 널 좋아하고 사랑해도 여기처럼 시끄러운 집에서는 못 살걸? 안 그래도 나중에 결혼할 때쯤 되면 당연히 이 아파트 팔고 이사 갈 거야. 아니면 위에 사는 애들이 그때쯤 다 커서 조용할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날 그 시끄러운 층간소음을 억지로 참아가며 저희 부부는 고기를 얼른 구워 먹고 정리를 하고 도망치듯이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귀가 아플 지경이에요. 이렇게 무던한 도련님이 데려올 여성분이 궁금하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도련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도련님에게 여자친구는 있냐, 결혼은 안 할 거냐 이렇게 재촉을 안 하시는데 저희 부부가 도련님을 재촉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게다가 결혼을 하고 약 6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즐기던 때에 제 뱃속에 아기가 뿅하니 생겨서 도련님의 결혼 이야기는 흐지부지 됐죠. 태교 중에 도련님에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헤어졌다는 말을 들은 뒤로는 저는 제 태교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생전 처음 듣던 뱃속 아기의 심장소리가 얼마나 우렁차던지 저와 남편은 그 심장소리를 아직도 핸드폰에 가지고 다닐 정도입니다. 뱃속에서 콩콩거리는 심장소리를 내던 작은 아이는 달수를 꽉 채우고 건강하게 태어나 벌써 9살짜리 남자아이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꼬맹이는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는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입니다. 그래도 공부는 곧잘 하는 것 같아서 원하는 학원이 있으면 보내주고 있어요. 영어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영어 학원과 꼬맹이가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운동도 좋아하는 꼬맹이라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남몰래 짝사랑하는 것 같은 학교 반 여학생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해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이 물을 좋아해 수영장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는 수영 학원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원만 해도 영어, 수학, 태권도, 피아노, 수영 이렇게 5학원이죠. 주변 엄마들은 종합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는 게 좋지 않겠냐 하지만 저나 남편은 딱히 아들에게 공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지금도 학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더 보내는 건 부모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원도 영어 말고는 꼬매기가 배우고 싶다고 졸라서 다니는 학원들이라서 저희 부부는 언제나 그만두고 싶다면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실컷 놀게 하자는 게 저희 부부의 철칙이라면 철칙이거든요. 사실 꼬맹이가 다니는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까 했었는데요. 운 좋게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몇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돈으로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2채를 사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 앞으로 증여를 해주셨습니다. 아빠, 나 필요 없어요. 이 돈 엄마랑 아빠 노후 자금으로 쓰셔야죠. 아이고, 됐어. 너 이만큼 해줄 돈은 있으니까 그냥 받아. 말이 너한테 주는 거지. 그거 다 우리 똥강아지한테 주는 거야. 너랑 내가 쓰면 얼마나 쓰고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바로 노후지. 아빠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살면 얼마나 산다니. 우리 집 꼬맹이 무럭무럭 잘해서 증손주 낳을 때까지는 살아야죠. 아이고, 됐어.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딱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이때다 싶을 때 갈 거니까 그런 무서운 소리 하지도 마. 증여라는 소리에 놀라 친정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니 엄마랑 아빠가 하는 소리에 놀라 얼른 맞받아 쳤습니다. 그러자 적당히 살고 가는 게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하는 엄마와 아빠의 말에 괜히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괜히 더 울컥하더라고요. 누가 툭 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엄마와 아빠께서는 그냥 줄 때 받으라고 하시면서 커다란 대봉투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 2채에 관한 문서가 들어있었고요. 잘 가지고 있다가 우리 똥강아지 키울 때 요긴하게 쓰라고 주는 거야. 알았지? 여기서 들어오는 돈으로 너랑 김서방도 맛있는 거 사 먹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야. 그래, 엄마랑 아빠랑 너랑 김서방 어디 가서 무시받지 말고 살라고 주는 거니까 너 무시하는 사람 있어도 당당하게 허리 펴고 따질 일 있고 억울할 일 있어도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 많아질 세상이야. 돈 때문에 약해지지 말라고 주는 거니까 욕이 나겠어. 알았어? 저는 아빠와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느 순간 늙어버린 엄마와 아빠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남편 앞에 그 서류를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꼬맹이 키우는데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장모님께서? 남편은 한참을 서류가 담긴 대봉투를 쳐다보다가 그걸 제품에 안겨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내가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이런 건 비밀로 하는 게 좋아. 내가 어느 날 도박에 빠져서 이거 훔쳐서 달아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해. 장난치듯 웃으며 말하는 남편의 말에
무슨 말을 하냐며 흘기듯 쏘아보자 남편이 하하하 웃으며 저를 품에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장인 장모님께서 주신 당신 선물이니까 굳이 나한테 말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장인 장모님이 당신이랑 우리 집 꼬맹이 생각해서 주신 선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게 맞지. 됐거든. 우리 엄마랑 아빠가 당신한테도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선물 당신이랑 공유할 이유가 있다고. 그럼 더더욱 당신이 가지고 있어야지. 어차피 나는 지금 당장 로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 모두 당신한테 주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당신한테 용돈 받아 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 당신 모두 관리하다가 월세 들어오면 나중에 나 맛있는 거나 하나 사줘.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귀엽단지.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저를 위해 말해주는 남편을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던 해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슬슬 시어머니께서 결혼은 안 하는 거냐며 이야기를 꺼내실 때쯤 데려온 동서라서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도 양팔 벌려 환영했죠. 저희 도련님이 어디든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결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도리어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거든요. 아무튼 도련님은 저희 부부에게 먼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저와 남편은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형수님, 여기에요. 어쩜 주차를 하다가 타이밍 좋게 만난 도련님 커플과 저희 부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단 말에 우리가 맛있는 걸 사겠다고 하면서 힘들게 예약한 유명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어머, 여기 아주 유명한 곳 아니에요? 자리에 앉자마자 웃으며 말하는 동서의 말에 도련님이 냉큼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 여기 우리 형이랑 형수님이 당신 본다고 하니까 좋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하면서 어렵게 예약한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먹자. 알았지? 정말요? 감사해요. 사실 저희가 사야 하는 자리인데. 수줍게 웃으면서 말꼬리를 늘리는 동서의 행동에 남편이 얼른 괜찮다고 말하며 웃더군요. 저희는 음식에 간단하게 와인도 시켜 나눠 먹으며 화목하게 저녁 식사를 끝냈습니다. 술자리 내내 이런저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해서 도련님이 얼마나 무던한 성격인지 그 무던한 성격 덕분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동서와 저희 부부는 금세 친해질 수 있었죠. 아유, 말도 마세요. 세상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앞사람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자리를 옮기면 되는 건데 그걸 끝낼 때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제가 그 가수 이분은 정말 이쁘지 않았어? 이러니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난 앞사람 때문에 가려서 제대로 못 봤어. 이러는 거예요. 도련님 흉내를 낸다고 목소리를 한껏 깔던 동서가 까르륵거리면서 웃는 소리가 어찌나 좋던지. 저는 그 자리에서 동서도 좋은 사람이라고 결정 내릴 수 있었습니다. 어쩜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좋은 사람인 도련님이 데려온 좋은 동서. 게다가 능력 있는 도련님이 똑같이 능력 있는 동서를 데려왔으니 누가 봐도 두 사람은 천생연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딱 봐도 둘이 결혼하면 잘 살겠다고 생각했죠. 그 생각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도련님 커플 몰래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서로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후로 정말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저희 부부와 만난 동서는 그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를 만났고 시어머니도 동서와 도련님이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도련님 말이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설마 그 층간소음 시끄러운 아파트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시는 건 아니겠지?
제 걱정스러운 말에 남편도 사뭇 진지해져 당장이라도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 것처럼 핸드폰을 꺼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우리 도련님 댁에서 고기 구워 먹었을 때 그때 도련님이 결혼하기 전엔 그 아파트 팔고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이왕 그렇게 하는 거 좋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우리가 결혼 선물로 좀 해줄까? 당신도 형 체면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에이, 됐어. 그런 거 괜히 해줬다가 나중에 갚겠다는 둥 그런 소리만 들어. 자기가 필요했으면 도와달라고 했을 거야. 그럴 때 당신이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는 거고 싫으면 안 도와주면 되는 거야. 남편은 거절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재촉했습니다. 아니지. 도련님 성격에 필요하다고 말할 사람이야? 돈 빌릴 바에야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하하하 이럴 사람이지. 제 말에 남편은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과 제가 1시간 동안 입씨름을 한 결과 도련님 신혼집에 좋은 냉장고 하나 해주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 내가 전생에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내 동생까지 챙겨주지? 나 정말 전생에 나라를 지켰나 봐. 냉장고 선물하자는 결론에 이런 말까지 하는 남편이 귀여워서 의그하고 남편 마음이 바뀔까 서둘러 도련님께 냉장고 선물을 하겠다고 전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 닭달에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도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재현아, 너희 형수가 너 결혼 선물로 냉장고 해준다고 하더라. 좋지? 어, 어? 어, 그건 형이 함부로 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너희 형수랑 이야기해볼게.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해맑게 전화하던 남편이 전화를 끊을 때쯤 한껏 진지해져서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전전긍긍 하더군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저는 무슨 일이냐며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뭐 문제 생겼어? 왜? 도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재수씨가 집 관련해서 좀 꼼꼼하게 따졌나 봐. 재수씨가 원하는 집이 재환이가 모은 돈으로는 조금 어렵나 봐. 매매보다는 전세로 알아보고 있다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전세 매물이 얼마나 나오겠어. 동서가 원하는 집이 어딘데? 왜 거기 있잖아. 최근에 새로 지어서 입주민 많았던 곳. 남편이 하는 말을 듣다가 번쩍하고 아버지가 저에게 주셨던 아파트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동서가 원하던 곳은 아니었지만 이곳과 비슷한 곳이었으니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침 그곳도 전에 살던 세입자가 나가 공실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 없이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준 아파트, 마침 거기도 전에 계시던 세입자분이 나가셔서 공실이잖아. 물론 동서가 원하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쪽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나야 너무 좋지만 당신 월세로 그 집 내놓지 않았어? 재환이는 전세 찾고 있는데 그 집 전세로 돌리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신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도련님이니까 괜찮아. 대신 당신 아는 사람이 내놓은 전세라고만 하자. 내가 집주인이라고 하면 도련님이나 동서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잖아. 다행히 내 이름이 흔한 이름이니까 도련님 커플도 모를 거야. 내가 집주인이니까 요즘 전세 사기 이런 이야기도 많던데 그럴 리도 없고 도련님 형편에 맞춰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제 말에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아주며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고마워 자기야. 정말 고마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알면 나랑 우리 꼬맹이한테 더 잘하란 말이야. 괜히 툴툴거리며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그런 제 툴툴거림에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 도련님께 전화를 해 아는 지인이 전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준다고 했으니 동서를 데리고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 주말 바로 다녀온 도련님 커플도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군요.
저는 친하게 지내던 그 동네 부동산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집에 대한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 보내드렸고, 도련님 커플은 일사천리로 그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집이 생기자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은 엄청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적은 나이는 아니었고 동서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으니 오히려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결혼에 양가 모두 환영이었죠. 저희 부부는 전셋집에 관련해서는 모른 척을 하며 결혼 선물이라고 좋은 냉장고도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자마자 도련님께 감사하다고 전화도 왔고요. 형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 얻었는데 이렇게 비싼 냉장고까지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수님.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뿐인 도련님이 결혼하시는데 형수님으로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럼 섭섭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런 제 말에도 도련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그렇게 고마우면 나중에 집들이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련님도 당연히 친구들보다 양가 부모님 먼저 모시고 집들이를 할 거라고 하더군요. 도련님이 저에게 먼저 통화를 하고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형, 진짜 고마워. 나 형 덕분에 좋은 집 주변 시세보다 싸게 들어왔어. 와이프도 너무 좋아하더라. 그래. 그 집 깨끗하게 잘 쓰고 나갈 때는 집 매매해서 나가. 그 전에 살던 세입자가 거기서 일 잘 풀려서 집 사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 그래야지. 나도 벌고 와이프도 벌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집 사서 나갈 거야. 이런 도련님 커플의 다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으니 저희 부부의 신혼초 모습이 생각나더군요. 남편과 저는 얼른 도련님 커플이 도련님 부부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듯 시간은 흘러 도련님 커플의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도련님은 이제 서방님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잠시 시간을 갖고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신혼집에 초대했습니다. 저는 직장도 다니고 있는 동서가 요리하는 게 힘들까봐 미리 가서 도와줄까 하다가 제가 가서 옆에서 거들면 오히려 부담될까 그냥 음식을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는 아직 시댁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요. 제가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잡채랑 갈비찜을 했습니다. 마침 일찍 퇴근한 남편과 함께 저희 친정의 아들을 맡기고 서방님 부부의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신혼집으로 가는 내내 동서랑 시어머니 생각해서 음식 해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라고 남편이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얼른 도착해서 남편 차를 탈출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여보는 진짜 최고야. 아들 보면서 재수 씨랑 우리 엄마 생각까지 하다니. 솔직히 우리 엄마 요즘 입맛 없다고 해서 좀 걱정됐었는데 우리 여보가 만든 잡채랑 갈비찜 드시면 아주 그냥 도망간 입맛도 냉큼 돌아오겠는데? 아우, 됐어. 그만 좀 해. 누가 보면 다른 사람 칭찬해주는 학원 다니는 줄 알겠다. 아니, 잠깐만. 당신 요즘 정말 무슨 학원 다녀? 왜 이렇게 말이 점점 더 번지르르해져? 아주 의심스러워. 제 이런 말에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내 마누라 칭찬은 내가 해주지 누가 해줘. 내가 이러는 게 한두 번이야?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빵하고 터져 깔깔깔 웃으며 신혼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갈비찜을 남편에게 들게 하고 저는 비교적 가벼운 잡채를 들어 신혼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맛있는 밥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했던 저와 남편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냥 좋은 향기만 나더군요. 저랑 남편은 약간 어리둥절해져 문을 열어준 서방님을 쳐다봤는데 서방님이 한심을 내쉬며 우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서와 인사를 나누고 식탁을 봤는데 세상에 배달 음식이 한 상 가득 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선수를 쳐서 말했습니다. 짠! 내가 우리 동서 바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서방님, 우리 얼른 동서 도와줘요. 여보는 어서 가서 어머님 모셔오고. 우와,
이거 형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갈비찜과 잡채를 보며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동서에게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걸 해주겠다고 대답하고는 얼른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해서 형님같이 요리 잘하시는 분 있으시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칭찬인지 아니면 자기도 민망해서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열심히 분리수거까지 끝냈죠. 끝내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돌리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동서는 어머니가 도착하자마자 갖은 앙탈을 부리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늘 어머니 오신다고 하셔서 맛있는 거 많이 많이 준비했어요. 헐, 어머니 옆에 붙어서 맛있는 거 많이 준비했다는 동서의 애교에 순간 저와 남편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지만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이 한숨을 푹 내쉬었지만 서로 그날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죠. 그날 시어머니께서는 자극적인 배달 음식보다는 제가 준비해간 잡채랑 갈비찜에 밥 2공기를 먹고 저희 남편이 댁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는 사이 저는 동서와 서방님을 도와 그릇 정리를 했죠. 남편이 돌아오자 저희 부부도 이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동서가 저를 주방으로 몰래 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돈이 담긴 봉투를 제 주머니 속에 넣으며 작게 속삭이더군요. 형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형님 안 계셨으면 어머니 입에도 안 맞는 음식 드실 뻔했어요. 이러면서 애교를 피우는 동서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다시 돌려주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러면 본인 마음이 좋지 않다고 많이 안 넣었다고 재료비만 넣었다며 받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못 이겨 결국 받았고요. 그날 그렇게 찜찜한 기분으로 돌아가는 차에서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는 말하더군요. 그렇게 찜찜하면 내가 재한이한테 말해서 다시 돌려줄까? 아니야. 당신이랑 서방님 몰래 준 건데 그러지 마. 나중에 이 돈으로 더 맛있는 거 해서 가져다 주면 될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그렇게 하자고 했고 애써 찜찜한 기분을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떨쳐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하루는 동서가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서방님네 신혼집으로 향했는데요. 고기며 야채며 바리바리 사다 놓은 동서가 그 가운데에서 저를 보며 울상이지 않겠어요? 어머, 동서, 이게 다 뭐야?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번에 형님이 만들어주신 갈비찜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저희 부모님께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잔뜩 사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동서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동서가 장바온 그대로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동서가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과일 깎으라고 준 과도에 손가락이 베었다며 징징거리길래 그냥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 상대나 해달라고 했죠. 그날도 갈비찜을 만들고 가는 저에게 돈 봉투를 쥐어주는 동서의 모습에 제 기분이 점점 이상해져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이상한 사람이라며 같이 기분 나빠해 주더군요. 재수씨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좀 이상한 사람이네. 당신이 잘해준다고 해도 뭐 자기보다 윗사람인데 윗사람을 부려먹어? 이거 내가 재환이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그러지 마. 괜히 당신이랑 서방님 사이만 나빠져. 이제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동서 돈 진짜 많나 봐. 어떻게 수고비라고 30만 원, 50만 원씩 턱턱 줄 수가 있지? 뭐 재환이 말로는 하고 있는 일이 잘 된다고 하더라. 무슨 샵 같은 거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뭐 직원들도 좀 있나 봐. 연봉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샵 주소가 좀 익숙하더라고. 아무튼 아무리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당신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냐.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네. 저는 괜히 남편 기분만 상한 것 같아서 괜찮다고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이제 그럴 일 없어. 동서가 불러도 안 갈 거니까. 괜찮아.
하지만 일은 뜻밖의 다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젊은 시절 맛있는 거 못 먹고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안타까워 생전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돌아가신 날 하나둘씩 올린 게 어느 날 보니 제사라고 부르게 됐죠.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본인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니 올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좋은 시어머니와 좋은 남편 덕분인지 시집살이 한 번 없던 저였기에 시어머니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친정의 아들을 맡기고 흔쾌히 가서 준비를 도와드렸죠. 서방님도 이번엔 동서를 데리고 갈 거니까 시어머님 댁에서 보자며 남편을 통해 말을 전하더군요. 저는 동서가 오든 말든 상관없지만 서방님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제사라 그런지 서방님이 꼭 갈 거니까 같이 준비하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집에서 음식 몇 가지만 준비했습니다. 손 많이 가는 것들만 가져가기로 하고 잡채와 갈비찜 그리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전을 좋아하셨다고 해서 전만 먹을 만큼 해서 가져갔죠. 시댁에 도착해서 서방님을 기다리는데 서방님과 동서가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서방님에게 전화도 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바깥이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오지 않은 서방님 부부에 결국 저와 남편 시어머니는 더 이상 서방님을 기다리지 않고 시아버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음식들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고 어머니께서 준비하신 떡이며 이런 것들을 올리고 간단하게 제사를 끝내고는 셋이서 둘러앉아 늦은 저녁을 먹었죠. 그날 제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남편의 차 안에서 동서에게서 온 뜻밖의 문자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님, 제가 일당 100으로 보냈어요.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수고해줘요. 세상에, 이건 저를 거지 취급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저를 얕잡아봐도 그렇지 어쩜 이런 식으로 문자만 보낼 수 있죠?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다스리지 못하고 운전 중이던 남편에게 이것 보라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그 문자를 보고 어이가 없다면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한참이나 제 핸드폰을 가져가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문자 안에 메시지가 달라지겠어요. 여전히 저를 마치 돈만 쥐어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지 취급하는 듯한 메시지는 그대로였죠.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나서 서방님에게 계속 전화를 했지만 서방님은 왜인지 모르게 계속 전화를 피했습니다. 동서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요. 정말 제가 이 나이 먹고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손 아랫사람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 씩씩거리면서 집에 올라왔습니다. 뒤집어지는 속을 차가운 물로 진정시키고 저와 남편은 식탁에 마주 앉아 이걸 어떻게 해치워야 하나 고민을 했지만 딱히 떠오르는 건 없었습니다. 서방님이 걸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전화가 오지 않고 남편이 보낸 문자에도 읽고 답장이 없는 걸 보고 저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됐어. 내가 서방님 봐서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를 돈으로 깔아뭉개려고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그 다음날 그동안 동서에게 받았던 돈을 모두 10,000원짜리 지폐로 찾아 동서의 가게를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동서와 데스크에 어려 보이는 직원 하나가 있더군요. 저를 발견한 직원은 저에게 어서 오라며 인사를 했고 동서는 저를 보더니 냉큼 다가와 형님하고 반기는 척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의 말은 무시하고 가방에서 그동안 동서가 쥐어줬던 돈을 모두 꺼내 동서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는 동서와 저를 번갈아 보던 데스크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직원을 보고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더 망신당하는 걸 보이고 싶지 않으면 저 직원부터 어디 내보내는 게 어때? 제 말에 동서는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한껏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더군요. 결국 제가 그 직원을 보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됐고 가서 일 봐요. 나는 우리 동서랑 더 할 말이 있어서. 제 말에 직원이 엉거주춤 뒤에 있던 직원실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직원이 들어간 문이 완전히 닫히길 기다리다가 돈 뭉치에 맞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소리 지르는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일당 100으로 보냈어요. 수고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수구해줘요? 내가 동서 오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 항상 시어머니랑 나랑 우리 남편 그리고 서방님만 있었던 제사였고 다른 집처럼 거창하게 바리바리 하는 게 아니라서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몇 가지만 해서 올리는 게 전부야. 말이 제사지 그냥 그날 모여서 맛있는 거 하고 먹자고 모이는 거라고. 아, 그래서요. 돈 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거기 안 갔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형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아니, 말은 바로 해야지. 나 동서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화가 난 건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이 돈 몇 푼 쥐어주고 그런 문자 받은 게 화가 나는 거라고. 돈 몇 푼이요? 왜요? 그럼 더 필요하셨어요? 그럼 말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남의 일터까지 찾아와서 횡피 부리시면 제가 돈을 더 드리겠냐고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 쓰면서 사시더니 정신이 나가셨나 봐요?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나도 돈 많아. 지금 동서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집주인이 나야. 그리고 동서 하고 있는 이 가게, 이 상가 건물주도 나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때 이 가게 주소가 익숙하다고 했던 이유가 제가 그때 남편에게 보여줬던 서류 속 상가 건물의 주소와 같았기 때문이었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시겠죠. 하여튼 없는 것들이 자존심은 세서. 안 믿네? 그래, 그럼 부동산에 전화해봐. 지금 동서가 살고 있는 집이며 그 상가 건물주가 누군지.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하더군요. 곧이어 부동산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기는 뭐가 그럴 리가 없어. 왜?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나라고 했나 보지? 동서랑 서방님 결혼하기 전에 서방님이 우리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동서가 원하던 아파트가 생각보다 비쌌나 봐. 우리도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가족이니까 내가 주변 시세보다 싸게 전세 내준 거야. 동서 연봉 1억이라며? 나 이 건물, 동서 살고 있는 그 집, 그거 합쳐서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고작 동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욕심이나 나겠어? 동서는 할 말을 잃은 듯 입만 뻐끔뻐끔 거리더군요. 저는 그런 동서에게 강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내가 동서 이런 이중인격 모습 아주 잘 봤고 서방님한테 남편한테 다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며 이 가게 당장 방 빼. 제 말에 동서는 하며 뒤통수를 잡고 무너져 내리더군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아까 방으로 들어간 직원을 불렀습니다. 데리고 가서 차가운 냉수 한 잔 먹여요. 그리고 정신 차리면 어서 여기 가게랑 집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시고요. 저는 그대로 그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여러분도 동서가 뒤통수 잡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시원한 속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했고 남편도 그걸 서방님께 전달했다고 하더군요. 서방님도 동서가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낸 건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제삿날에 동서가 본인은 그냥 안 가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서방님도 제사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가서 저희랑 밥 먹고 오는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만나는 거냐고 물어봐서 시아버님 제사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변해서는 안 간다고 자기가 거길 왜 가냐고 소리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냥 가서 밥 먹고 오는 거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끝까지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와 싸운 서방님이 자기라도 간다고 하고 나오려고 했지만
서방님은 가는데 동서가 자기만 안 가면 이상하지 않겠냐고 따져서 결국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서방님한테 이상한 재수씨 데려왔다고 한 소리 했고, 저는 그래도 그날 시어머님이랑 저희 부부 셋이서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달래드렸습니다. 제가 동서 가게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 일주일 뒤쯤 동서가 저희 집 앞으로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문을 한 번만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일로 서방님께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 선택은 서방님께 맡겨놨었거든요. 그래도 동서가 찾아온 거 보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굳이 열어줄 필요는 없지 않냐고 물었지만 무슨 소리 하나 듣고 싶었던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거실에 가서 앉자마자 무릎부터 냉큼 꿇는 동서는 그동안 저를 무시했던 걸 사과하더군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진짜예요. 저 그동안 형님 무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형님께서 일도 안 하시고 애 키운다고 집에만 있으셔서 무시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코 나쁜 마음은 없었어요. 아니, 재수씨,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우리 와이프 무시하고 본인 미투를 생각해서 그런 거면서 나쁜 마음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맞건 아니건 나는 그렇게 느꼈어. 입으로 뱉는다고 말이 다 말은 아니잖아요? 동서가 그 문자 보낼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야. 안 그래? 그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동서가 나를 무시하고 깔봤다는 증거지. 아니에요. 형님, 제발 저 좀 용서해주세요. 저 아무것도 갈 곳이 없어요. 가게도 단골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이제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는 느낌으로 돈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가게랑 집을 어떻게 옮겨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 이러면서 엉엉 울더군요. 저와 남편은 그런 동서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고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서, 내가 서방님 얼굴 봐서 그동안 서방님이랑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번 일은 눈 감아줄게. 막말로 내가 동서 가게가 있는 건물 주인도 아니고 동서가 살고 있던 집 주인도 아니어도 동서가 이렇게 울면서 나한테 빌었을까? 형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됐고, 그만 울고 가봐요. 이번 일은 내가 눈 감아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네, 형님. 감사합니다. 그날 서방님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마음 한편 쓸쓸한 감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족인데 제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이 그 상황을 똑같이 겪었다면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다행히 다음에 만났을 때 동서가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해줬고 저는 이 일은 없었던 일처럼 전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저에게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다가오기도 했고 저도 저에게 다가오는 동서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요리를 알려주면서 동서와 관계가 회복됐고 동서는 계속 그날 일을 사과하면서 저희의 분위기도 점점 풀려갔죠.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들어 뭐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동서가 예뻐 보일 때도 생겼습니다. 저번에는 제 생일이라고 저한테 배운 갈비찜을 들고 와서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때 느꼈습니다. 그날의 서운한 감정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요. 물론 가끔씩 남편과 그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는 하지만 동서 앞에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는 꺼내고 있지 않습니다. 동서에게는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테니까요. 이렇게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토박이 30 여자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저만 알고 있기엔 너무나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보았어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저희 집은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5명이서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살 만큼 벌고 적당히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고요. 자랑할 거라곤 가족끼리 굉장히 돈독하다는 점 하나예요. 가족들 모두 워낙 활발하고 정이 많은 터라 서로의 연대도 끈끈한 편이거든요. 저는 엄마, 아빠, 동생 모두 자랑스러워요. 항상 각자의 일에 자신감을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일궈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다만 저 같은 딸을 둔 건 안타깝지만 운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20대까지만 해도 전 비혼주의자였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다 가자는 주의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제 성격이 워낙 불같고 다혈질이라 누가 절 받아줄까 싶기도 하고요. 부모님이랑 동생도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그 성격 받아줄 사람 찾느니 그냥 혼자 살아라 라고. 창피하지만 회사도 여러 번 옮겼죠. 상사가 못 살게라도 구는 날이면 쓸데없는 반항심으로 항상 반발하고 일어섰거든요. 그러다 정착한 게 지금의 회사입니다. 야근이 너무 많긴 하지만 자율적이고 직급이 없는 회사라 위계질서 같은 것도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족해야 할 만한 일을 찾고 난 후 자기 개발에 집중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잔잔하던 제 삶에 웬 커다란 돌 하나가 떨어진 겁니다. 여느 날과 같이 휴일을 즐기며 거실에 늘어져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소개받을 사람이 있으니 다녀오라는 거예요. 뭔 소개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더라고요. 아빠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고 우연히 아빠가 같이 일하시는 분의 조카가 저희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 같은 주말에 그렇게 누워있지 말고 같은 회사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나 봐라 라고 제안 주신 거였어요. 너무 싫었습니다. 평화로운 일터에서 남자를 만나라니요? 괜히 껄끄러운 일 만드는 게 싫어서 극구 거절했지만 이미 어른들끼리 약속을 잡은 터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힘겹게 나간 자리에서 만난 남자와 저는 결국 훗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답니다. 사람 일이라는 건 알다가도 모른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다 정말 100번 1000번 맞아요. 만나기 싫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고 남의 일 같았던 결혼을 하기 위해 어느새 식장을 알아보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부터 괜히 지키지 못할 입방정 떨지 않기 위해 입조심 말조심하며 살고 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그 남자, 전 남자친구를 우선은 편하게 남자친구라고 말할게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순둥이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하던 무슨 일을 하던 군말 없이 믿어주고 따라줬거든요. 전 그 점이 제일 좋았고요. 가끔 줏대없는 모습이 답답하긴 해도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은 제 인생의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기에 결혼 약속하기 전에는 불편한 점도 많았어요. 저와 만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비밀이나 뒷이야기를 저에게 몰래 하는 그런 류요. 다른 부서 사람들이 떠들기로는 남자친구는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하고 쑥맥이라 티가 안 날 뿐이지 꽤나 유명한 소문이라고요. 남자친구 집에 가거나 직접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저조차 몰랐던 사실이지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죠. 그 밖에 또 불편했던 건 여긴 제가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니까 비밀로 하자 했는데도 자꾸만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건데 왜 감춰야 하냐면서요. 우연이라도 지나칠 때마다 왜 그렇게 티내고 싶어 안달인 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고 물으니까 본인은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싶대요. 한마디로 뭐 자신과의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달란 뜻이었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게 너무 근사할 것 같다면서 낭만적인 소리를 해대는데 얘도 참 철이 없다 싶으면서도 날 얼마나 사랑하면 이럴까 싶어서 이해해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루가 다르게 보채기에 뭔가 스스로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겠구나 싶어서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후회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였죠. 가족들은 얼마나 좋은 사람이기에 네가 그런 결정을 했냐면서 놀라워했어요. 다들 어서 빨리 상견례하고 싶다며 들떠 있었는데 다 같이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쪽 아버지가 유명한 강사인데 너무 바쁘셔서 상견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던 터라 최대한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어쩌다 보니 날짜를 알아서 잡고 식장까지 알아본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식구들은 겉보기엔 매우 교양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의 있고 고상한 딱 그런 느낌? 아버지는 입시 강사에 어머니는 피아니스트, 형은 유학 중이라니 처음 볼 땐 참 대단한 집안이다 싶었죠. 그쪽에서 먼저 예상만큼이나 거창한 소개를 늘어놓은 이후 저희 집안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할 순서가 되었어요. 아빠는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이어서 엄마 일을 소개하려는데 그쪽 어른들이 잘못 들은 거냐는 표정으로 다시 되물으시더라고요. 네? 실례지만 방금 어떤 일이라고 하셨죠? 환경미화원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나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공직자 자리에 계시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그것도 꽤나 높은. 제가 깜빡 속았나 봅니다. 저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린지 싶어서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는 듯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저는 남자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요. 아빠는 환경미화원으로 오랫동안 일해오셨고요. 알고 계시던 것과는 다르지만 속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속았다는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하네요. 그렇구나. 불편했다면 용서하렴. 조금 당황스럽긴 해서 말이야. 뭐랄까, 이렇게 실제로 하시는 분은 처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아니, 살면서 환경미화원을 실제로 못 봤던 사람도 있을까요? 저렇게 당황하는 게 저로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도요. 분명 그건 우리 집을 무시하고 깔보려는 의도였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자기소개를 할 동안 그쪽 식구들은 충격에서 못 헤어나오겠다는 표정으로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아빠도 이 같은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어느새 말씀이 사라지셨고요. 엄마와 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서두르자던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라는 말 하나에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게 기가 차더라고요. 아빠는 당신 직업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참지 못하고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그쪽 부모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환경미화원이 강사나 피아니스트보다 훨씬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최대한 정중히 물어봤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끼얹은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나요? 답을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남자친구가 부족한 말솜씨로 부모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진정해. 우리 부모님은 그냥 당황하신 거야. 자기 부모님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절대 아니었다고. 당황은 왜 하는데 당황해야 하는 지점이 대체 뭔데? 그래, 넌 애초에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난 공무원의 기억도 꺼낸 적이 없다고. 제 성남 불길이 남자친구로 번지자 아무 말 없던 시아버님이 나섰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제 질문이 오해를 산 것 같네요. 말씀하신 그런 뜻은 아니고 해당 직업이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 있다고 생각하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 아무래도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 하는 아주 작은 걱정 때문에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환경미화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니.
교양 있는 척 했지만 사실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때 알아차려야 했어요. 불같은 저는 또다시 참지 못하고 나서버렸네요. 환경미화원은 꼭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만큼 벌이도 적지 않다는 것과 오랫동안 일하신 베테랑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버는 것, 가족 수만큼 추가 수당도 있기에 아빠 혼자만 일해도 우리 가족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마음껏 쏟아냈어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한 귀로 흘리는 듯한 그쪽 식구들을 보면서 도중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사돈으로 맺고 싶지 않다는 체면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걸 티낼 순 없으니 우회적으로 말한 거겠죠. 저는 제 입으로 아빠에게 한 번 더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왈칵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남자친구 가족들은 우선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말을 끝으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먼저 일어섰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그쪽한테 진 기분이었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면 당신들은 괜찮으니 개념치 말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쪽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게 지원해 주실 거라면서요. 갑자기 죄인이 된 것처럼 말하는 아빠를 보니 이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주위에 결혼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들 똑같이 그래요. 고부 갈등이든 시댁 갈등이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앞으로 나아질 거란 희망 아래 같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건 남편의 몫이라고요. 중간에서 얼마나 중재를 잘해주는지에 따라서 앞날이 결정된다는 말이더라고요.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저희도 크게 다를 바 없었죠. 남자친구는 상견례 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이미 저는 우리 가족을 욕보였다고 생각했기에 결혼 생각이 아예 사라졌고 또 그쪽 집안은 그 뒤로도 저희 아빠 직업을 들먹이며 결혼을 반대하셨으니 무엇 하나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상하리만큼 결혼에 대한 강한 의지로 계속 저를 설득했어요. 정말 미안해. 지금 나한테는 당장 두 집안을 화해시킬 능력이 없어. 그렇다고 너랑 헤어질 자신도 없고 이제 결혼하자고 보채진 않을 테니 그럼 우리 일단 같이 살기만 하자. 어때? 집에는 말 안 할게. 알잖아. 난 우리 부모님이랑은 다르다는 거. 동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에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마다 퇴근길, 주차장, 집 앞에서 기다리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애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곤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 얘가 무슨 잘못이야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던 저는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바로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우선은 비밀로 하고 친구 집에서 잠깐 산다고 둘러댔네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아보니 그것만으로도 정말로 결혼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전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저를 살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를 잊게 되더라고요. 그때만큼은 이대로 살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될 만큼이요. 하지만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는 남자친구 집안이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이 끊기자 회사로 연락을 해오더니 저에겐 남자친구를 숨겼냐고 문자를 보내오거나 하다못해 경찰서에 실종 신고까지 하더라고요. 다 큰 아들에게 왜 이리 집착하는지 곁에서 보기에 무서울 정도였어요. 한 번은 그쪽 어머님이 저희 가족이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글쎄 상견례 때 제가 그 음식점에 대해서 스치듯 이야기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오신 겁니다. 그날 하필이면 회사 사람들과 회식하러 간 자리였는데 말이에요. 아마도 어머님은 제 일행이 누군지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를 알아보시자마자 제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물으시더라고요.
너지? 네가 숨겼잖아. 우리 아들 어디에 감춰뒀어? 갑자기 와서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꼬드긴 게 아니고서야 얘가 갑자기 죽겠다느니 다신 찾지 말라느니 그딴 소리를 하고 집을 나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해. 아니면 내가 네 아빠가 무슨 일 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말해버릴 테니까. 지금 그걸 협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환경미화원인 게 흠집이라도 돼요. 말해요, 말해. 그리고 그쪽 아들 돌려보낼 테니까 이렇게 무례하게 찾아오지 마세요. 회사 사람들 앞에서 수모를 당한 것도 너무나 속상했지만 더 화나는 건 그쪽 집에서 자꾸만 아빠의 직업을 비하하는 거였어요. 속이 상하니 입맛도 없어서 먹는 둥 마는 둥 한 채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선 남자친구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울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이제 더는 안 되겠다는 듯 처음으로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본인 집은 소문처럼 잘 나가는 집안도 아니고 오히려 금전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상황이라네요. 아버지는 입시 강사가 맞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도 많이 줄었고 예전에 비해 나이가 들다 보니 경쟁력 있는 젊은 강사들에게 밀려나 강의를 따오기도 힘든 상태라고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친 적이 없어서 레슨을 할 수도 없고 쇼를 열기엔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형은 유학을 갔다가 자금 부족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꽤 되었고요. 돈 들어올 구멍은 막혔어도 다들 자존심은 세서 쓸데없이 따지고 재는 거라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어느 정도 상황이 이해는 갔습니다. 아마도 가족 중 유일하게 자기 몫을 해내면서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는 둘째 아들에게 기대감이 컸기에 그만큼 매달리고 집착하신 게 아닐까요? 어떻게든 이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과 결혼을 시키려 하고요. 하지만 아무리 자기 자식이고 핏줄이라서 아낄 수는 있다만 사람을 일일이 급을 매겨가며 저와 남자친구가 급 차이가 나서 안 맞는다고 하신 걸 보면 아무래도 현실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난 현실 물정 모르고 눈만 높은 집구석이 답답하고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고 빠져나오고 싶었거든.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를 올가매는 걸 보니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었나 보다. 아마 결혼했어도 똑같았을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기적인 걸까? 지금 보면 무슨 저런 드라마 대사 같은 말을 하지 싶지만 그 당시 저는 체념한 듯한 남자친구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제가 당했던 지난번의 수모도 잊은 채 남자친구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호기롭게 약속했죠. 남자친구는 제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고맙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우리 둘만이라도 양가 부모님 없이 작게나마 식을 올리자 싶은 생각으로 적금 통장도 찾고 그랬네요.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항상 함께 출근했었는데 어디 갔나 싶어서 찾아보았더니 쪽지를 남겼더라고요. 읽어보니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미경아, 너와 함께 지내는 동안 내 행복은 뭘까 고민해보았거든.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그게 무엇이든 나 혼자선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네가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난 아무래도 가족을 버리고선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 우리 가족들을 머리론 이해할 수 없지만 가족이니까 내가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아. 그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어. 너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을 찾길 바랄게. 위로랍시고 건넨 저의 말에 남자친구는 내가 아닌 가족을 떠올린 거였더라고요. 이 얼마나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이별입니까? 결국 가족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저에게 희망을 주고 같이 살자고 말한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한 달 만에 돌아간 방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그 기분은 아직도 말로 설명할 수 없네요. 당황, 황당, 슬픔의 감정을 하나씩 순서대로 느끼다가 마지막으로 분노가 치밀어서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이대로 순순히 나가주기는 억울하겠다 싶은 겁니다. 남자친구가 그림을 모으는 고상한 취미가 있는데 가장 아끼는 거실 그림에 이별 편지를 써두고 나왔죠. 할 말이 많아 장문으로 적다 보니 어느새 그림의 반을 빼곡히 채우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우리의 작별 인사지 싶어서 끝까지 할 말을 전부 적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후 회사로 출근하는데 그날따라 뒤통수가 따가운 겁니다. 한껏 뜨거운 눈길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는데 평소 눈치 없기 백단이라 거리 두고 있던 옆자리 직원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미경 씨, 그렇게 힘든데 왜 말을 안 했어? 네? 힘들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회사 안에서 그게 가장 화두야. 미경 씨가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상견례 이후에 파혼을 당했다고. 얼마나 어려우면 그래. 인사부에 준호 씨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라며. 그치? 둘이 만나는 줄은 전혀 몰랐네. 하긴 준호 씨가 집안이 좋긴 하지. 이 소리를 듣는데 누군가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힘껏 내려친 기분이었어요. 딱 보아하니 혹여라도 제가 본인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할까봐 미리 선수 친 거더라고요. 기분은 더럽지만 애써 대응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일에만 집중했지만 워낙 평온한 회사라서 자주 없는 일이 생기니 오히려 더 시끌벅적해졌어요. 가난하다, 파혼당했다 등의 소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함께 회사를 다니는 남자친구의 정체가 드러나니 그게 가장 싫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공개하고 싶어서 티를 내더니 결국 마지막에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고요. 그렇게 친한 동료들, 안 친한 동료들 가릴 것 없이 하루 종일 각종 입방아에 올라가며 시달리다가 2달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한테 상처 준 집안인데 바로 헤어지지 못해서 죄송하다 말하고선 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아보니까 미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묵묵히 듣던 가족은 사실 제가 남자친구와 있던 걸 알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기쁘다며 웃어주었죠. 나중에 동생에게 듣기론 아빠는 제 상견례 이후 결혼을 취소한 게 당신 탓인 것만 같아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고 엄마도 그런 아빠를 보며 많이 힘들어하셨대요. 그것도 모르고 집을 나간 제가 스스로 한심해서 너무 죄스러웠어요. 액땜 아닌 액땜을 했으니 앞으로 갚아나가면서 다시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몇 번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고 보니 또 커다란 산 하나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제 책상 근처로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다가가서 보니 남자친구 집 거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어요. 제가 쓴 이별 편지에 또 답장을 적어서 회사 사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친히 제자리에 갖다 둔 겁니다. 정말이지 지극정성이죠? 너같이 한심하고 이기적인 인간은 그 미칠 듯이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떠나지 말고 평생 꼭 붙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적어두었는데 본인은 애초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걸 의식하고 혼자 절절한 사랑을 한 것처럼 다음 생에라도 만나자는 낭만식의 답장을 써두었네요. 아, 이건 곧 나를 그만두게 하려는 심산이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바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올 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것처럼 침착한 얼굴로 맞이하더라고요. 어차피 다 소문 날 대로 난 사이니 가릴 것도 없겠다 싶어서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이다. 못 본 동안 잘 지냈어, 미경아? 못 본 지 나흘 됐으면서 뭔 소리야. 왜 자꾸 유치하게 회사에다 미리 손을 쓰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네 비밀에 대해 떠들어댈까봐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러고 보니 너희 집 잘 산다는 소문도 네가 낸 거 아니야?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아무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남자친구는 툭하면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말을 해가며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부모님에게도 거짓말을 통해 멋진 아들을 흉내내고 있지도 않은 경사를 만들어서 기대치를 한껏 높여온 거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의 아들 사랑이 그렇게 깊었던 것도 평소에 본인이 인기가 차고 넘쳐서 훨씬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기 때문이고요. 진실을 알고 나니 그저 순수하게만 느껴졌던 남자친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나한테 뭘 원하냐고 물으니 그런 거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의 곤경을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만났던 건 진심이냐고 아니면 그것조차 너의 이미지를 위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쉽게 대답하지 못하더니 겨우 하는 말이 제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기에 더 만나고 싶었던 건 사실이래요. 씀씀이도 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기며 사는 것 같기에 집도 잘 사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부모님이 조건을 많이 보는 건 사실이라 우리가 결혼까지 못 간 거라고 덧붙이면서요. 왜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상대방한테 물을 던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아무리 허구라도 해도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저러냐면서 현실성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 정도면 약과였어요. 전 물컵을 아예 얼굴에 세게 던지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선 알겠다고 하고 이제 날 좀 내버려두라고 말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마지막은 아름답게 이별하자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더라고요. 드디어 아예 미친 건가 싶고 이렇게 악수를 하기엔 저도 미친 사람이 될까봐 마치 뺨을 때리듯 그 손을 세게 내리쳤어요.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요. 퍽 소리가 카페에 울렸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뭐 때릴만 했으니 때렸고 소리 날만 했으니 난 거라 전 별 상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 얼굴만 붉게 달아올랐을 뿐이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체면을 중시하니 나이 먹고도 양치기 소년으로 살지 싶더라고요. 자리로 돌아오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이대로 넘어가기엔 억울했어요. 남자친구가 꾸며낸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그동안 저와 우리 가족은 듣지 않아도 될 모욕과 상실감을 느낀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큰 한 방을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가족들한테 내가 느낀 것만큼 수치심을 줄 수 있을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한 가지였어요. 소문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똑같이 소문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양치기 소녀가 되어 몇 가지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유치하긴 해도 그 사람한테 가장 잘 먹힐 방법으로요. 우선 입이 가벼운 옆자리 직원에게 고민이 있다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뭔 일인진 몰라도 역시나 흔쾌히 승낙했어요. 둘이 만난 술자리에서 전 그동안 회사에서 힘들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하니 그럼 뭘 하며 먹고 살 거냐고 묻더라고요. 옳았구나 싶어서 저는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했죠. 옛날에 할아버지가 회사를 다니셨을 때 사두었던 자사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해서 노년까지 쓰고도 남을 유산을 물려주셨다고요. 동료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아빠와 주고받은 문자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니 금방 믿더라고요. 집에 있던 동생이 도와준 탓에 손쉽게 문자라는 증거를 만들 수 있었으니 다행이죠. 동료는 어쩐지 제가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다며 아쉬울 거 없는 사람처럼 회사를 다니기에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덧붙이고선 언제든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그만두면 할아버지 뵐 면목이 없을 것 같다며 슬픈 연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도 제 일처럼 같이 슬퍼해 주었네요. 평소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짝 떨어져서 참견하던 사람인데 제가 돈 있는 집의 자식이라고 하니 감정이입이 더 잘 되었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차근차근히 나머지 계획을 이행해 나갔어요. 회사 사람들이 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익명으로 글을 올렸거든요.
바로 유추할 만한 내용은 빼고서 우리 회사에 알짜배기 자산가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고 썼죠. 다음날 옆자리 동료가 글을 확인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몇 사람이 그 글의 주인공이 저냐고 묻더라고요. 전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니라고 둘러대고선 그 동료에게 가서 비밀이라고 했는데 왜 주변에 말했냐며 아주 살짝 타박했네요. 이로써 확실해졌으니 회사 사람들 전부가 알기까진 얼마 걸리지 않을 테죠.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개인사 분명한 사람들이니 한동안만 화제가 되다가 사그라질 거고 누군가 자세히 묻는다면 그건 그냥 소문이었을 뿐이라고 둘러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수월했어요. 오며 가며 몇 번 마주쳤던 별로 친하지 않은 인사부 사람과 우리 팀 몇 명이 점심을 먹고 있기에 같이 먹자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런저런 사소한 근황을 이야기하다가 인사부에 계신 분이 제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준호 씨와 왜 헤어졌냐고 묻더라고요. 집안 수준이 안 맞아서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또 다른 소문을 들어보니 왠지 거짓말인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만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죠. 물려받은 재산은 아직 꺼내지 않고 고스란히 두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쯤에야 쓸까 말까 했어요.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저희 아빠가 환경미화원이시거든요? 그걸 말했더니 그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환경미화원 집안이랑 결혼을 하냐고요. 알고 보니까 그쪽 집안 상황이 소문과 달리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딱하게도 본인 집 기둥을 세워줄 처가를 찾는 것 같던데 말이죠. 조금 안쓰러웠어요.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면서 상스러운 언행을 일삼는데 얼마나 힘들면 사람이 저렇게 될까 싶고 참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팀 사람이 그럼 혹시 저번에 밥 먹으러 갔을 때 만난 아주머니가 준호 씨 어머니냐고 묻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 단골 음식점에서 어머님과 말싸움을 벌이고 있었을 때 우리 팀 사람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고 했지만요. 본인이 들은 게 맞다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들 덕분에 오랜만에 속이 좀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남의 집 싸움 이야기를 신나게 듣던 인사부 사람은 밥을 먹자마자 돌아갔네요. 일이 생각보다 커질 듯 했지만 제 예상보다 더 재미있어지기에 자꾸만 웃음이 터지는 걸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전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씩씩거리면서 왔지만 제 얼굴을 보자마자 뻔뻔함을 좀 자각한 건지 화를 가라앉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사정 이야기했냐고 묻기에 나는 너처럼 거짓말 안 하고 과장도 안 하고서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말귀 못 알아듣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복수하는 거냐 등등 갖은 투정을 다 부리기에 무시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는 듯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있잖아. 그거 말이야. 네가 100억대 자산을 갖고 있다는 소문. 그거 설마 진짜야? 아니지? 너 나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잖아. 아니야? 순간 저도 모르게 크게 웃고 말았습니다. 정확히 노년까지 쓰고 남을 돈이라고만 했는데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는 100억대 자산으로 불어나 있더라고요. 소문이란 건 매번 사람 입을 탈 때마다 그 모습이 변하니 알면서도 참 징글징글하네요. 거짓말이지? 웃는 거 보니까 거짓말이네. 맞지? 아니, 난 네가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아서 웃은 건데 이제야 진실을 알고서 내 바짓가랑이 붙잡으러 온 거 아니야? 바짓가랑이라니 무슨 말이 그래? 어머 미안해. 아직도 말이 헛나오네.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다. 사실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 가끔은 네 부모님을 함께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관계를 잘 풀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지 싶고. 너도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내가 밉지만 조금은 그리워했다고 생각해도 될까?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조심히 가. 안절부절 못하는 전 남자친구를 두고서 보란듯 콧노래를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마음이 남은 척해서 헛된 희망을 주고서 매달리면 그때 다시 한번 걷어차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에 전 남자친구의 넉나간 얼굴을 보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가족들에게 신나게 이야기했더니 나이 먹고 그게 무슨 유치한 짓이냐며 잔소리하시네요. 그렇지만 이내 다 같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진지할 거 있나요? 특히 동생이 엄청 통쾌해하기에 그게 참 웃겼네요. 그러니 부모님도 내심 조금은 후련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 쪽은 제 생각보다 이 거짓말에 대해 꽤나 진지했나 봐요. 그로부터 며칠 후 갑자기 연락해서는 같이 살던 집에 두고 간 게 있다면서 짐 챙기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옷 몇 가지를 두고 온 게 맞는 것 같아서 동생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집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네요. 제가 혼자 오는 줄 알았는지 전 남자친구와 아버지, 어머니가 다 같이 계시더라고요. 얼떨결에 다시 한번 상견례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제 거짓말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가자마자 전 남자친구는 웃으며 제게 꽃다발을 안겨주었어요. 아니, 뭐 잘해준 것도 하나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잘 지냈냐고 물어들 대는 건지. 왜 저를 불러낸 건지 살짝 예상은 갔지만 저도 모른 척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할 이야기가 떨어질 때쯤 그제야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그 집은 염치를 모르는 무지한 집안이 맞았어요. 우리가 그때 이 결혼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보자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전에 듣기론 두 사람 다 고민도 많이 했고 이야기도 나눌 만큼 나눈 것 같은데 시간도 꽤 지났고 이제 미룰 것도 없지. 늦춰진 만큼 결혼 준비를 앞당겨 다시 했으면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가? 우선 깊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과해 주세요. 저희 아빠 직업 폄하하고 집안을 욕하셨던 거요. 사과 없이는 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그래, 뭐 그때는 본의 아니게 미안했다. 하지만 다시 말하는데 분명 오해였어. 그런 의도로 이야기했던 게 아닌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들었잖니. 그래서 그래. 사과치고는 꼬리가 너무 길게 붙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하신 단계가 좀 이상하네요. 분명 우리는 파혼하고 헤어졌는데 다시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결혼을 하라고요? 이번에도 준호 씨한테 또 말을 이상하게 전달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쪽 부모님이 적잖이 당황한 듯 말을 흐리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무언가 착각한 게 있나 싶은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전 남자친구도 크게 당황하여 저를 말리던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로 거짓말을 한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을 오해한 것에 더해서 우리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연인인 것처럼 아주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뭐야? 정말로 또 지어낸 거야? 그 버릇 언제 고칠래? 이번엔 또 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언제 너랑 다시 만난다고 했어? 제발 그만 좀 하자. 그놈의 돈 보고 이러는 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 집안이 다 나이값 못하고 살면 어떡해? 아가, 너 말하는 투가 어른한테 그게 뭐야? 아직도 우리한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말고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이 저를 억지로 붙잡고 앉히려 하자 반항할 틈도 없이 끌려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미친 듯 달려들더니 그 가족에게서 저를 떼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청이 좋은 건 처음 봤어요. 이거 놔! 우리 언니 놓으라고! 어딜 그 더러운 손을 대? 인간도 아닌 것들이!
처음 보는 동생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얘도 그동안 옆에서 제가 당해온 험한 꼴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어서 그냥 큰 소리치게 내버려 두었죠. 아버님, 어머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만 저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와서 저를 붙잡으시려는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늦어서요. 쓸데없이 후회하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들이 30 넘도록 거짓말하는 버릇은 꼭 매를 들어서라도 고치셔야겠어요. 우리 아빠가 말하길 사람이 버린 쓰레기는 치울 수 있어도 쓰레기 사람은 치우기 힘들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마주보는 것조차 너무나 비위가 상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아가 아니거든요? 그럼 가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그렇게 그 가족과는 완전히 이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제 인생에서 아예 지워버리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어요. 그래도 조금은 복수했다는 마음에 통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안쓰러워서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대로 실망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 뒤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먼저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도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이 직장에 평생 뼈를 묻을 거라고 얘기해 왔었는데 무슨 연유로 그만둔 건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회사 사람들 눈이 따가워서 그랬던 거겠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굳이 찾아보진 않았네요. 아마도 새로 직장을 구하더라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또다시 힘들어질 텐데 말이죠. 전 남자친구도 그의 가족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답게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일을 그만둔 건 거짓말 때문이거나 다른 껄끄러운 이유는 아니에요. 예상치 못하게 아주 거한 액땜을 하면서 지쳤던 시간들을 스스로 보상해주기 위해서 조금 쉬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불같은 저여도 이번 일은 참 지난하고 고생스러운 시간들이었거든요. 저에게도 소중한 직장이었던 터라 그만둘 때 눈물이 찔끔 나긴 했지만 분명 저에게 더 알맞은 일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아무 생각 없이 특히 연애와 결혼 생각은 일절 금지한 채 나를 위해서만 즐기고 누리고 빚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으면서 올 한 해도 보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다사다난한 사연이었습니다. 혹시 끝까지 읽느라 피곤하셨나요?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여러분의 오늘 남은 하루 중에 생길 거라 살짝 예언해 봅니다. 그럼 올 한 해도 원하시는 일 하면서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